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은 로보택시 서비스 쪽이 될 것 같아요. 이게 시간이 예상보다 좀 오래 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무인 자율주행 테스트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관계 당국의 허가가 필요한데 이 허가 프로세스가 최소 6개월에서 그 이상 걸리는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얼마 전에 일론 머스크가 원래 8월 달에 발표하기로 했던 프로토타입을 10월 달에 공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피처 변경이 있었다라는 건 결국 뭘 의미하냐면은 지금 완성된 프로토타입이 없다라는 거고 지금 심사 절차를 밟고 있지 않다라는 의미거든요. 네. 그럼 내년도 상반기까지도 일단은 테스트가 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좀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기대감이 빨리빨리 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예상보다 좀 지연될 가능성이 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아마 제 생각에는 실적보다도 더 이제 주가 하락에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지난주 대표 자동차 기업들의 실적도 발표가 됐는데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이것들 어떻게 좀 해석을 해봐야 되는지 오늘 이재일 팀장 모시고 이야기를 바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전략산업분석팀의 이재일 팀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테슬라와 오늘 현대차 크게는 이 두 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기업 실적부터 좀 짚어볼까요? 현대차와 기아 지난주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잘 나온 거죠. 네,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네. 분기 최대 실적을 다시 한번 갱신을 했고요. 현대기아차가 사실 작년부터 피크아웃 이슈가 있었었는데 계속해서 이제 미국에서 판매도 잘 되고 그리고 환율 조건도 우호적으로 나오면서 사상 최대 분기 실적 다시 한번 갱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좀 더 지금과 가까운 시점에서 이제 기아가 발표가 됐는데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분기 기준 역대 최대고요. 현대차에 이어서 역시 분기 최대 실적입니다. 이렇게 되면 두 브랜드를 품은 이제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는 연간 영업이익 30조 원도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30조 원 가까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30조 원이 되려면은 양쪽 모두 15조 원 정도 나야 되기 때문에 거의 약간 좀 못 미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네. 뭐 그래도 거의 30조 원 가까운 영업이익이 나올 걸로 보이고 있고요. 지금 워낙에 이제 실적이 잘 나는 원인을 보게 되면은 작년에 비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보다는 좀 하이브리드 차 위주로 미국 시장에서 판매를 많이 늘리고 있습니다. 네. 전기차가 뭐 굉장히 뭐 미래 앞으로 봤을 때 중요한 차종이기는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수익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거든요. 반면에 이제 하이브리드는 10에서 15% 사이 정도로 굉장히 높은 수익성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전기차에서 하이브리드로 판매 비중을 옮기면서 수익성이 개선되는 부분, 이 부분이 또 분명히 작용을 하고요. 그리고 미국 시장으로 보내는 수출 물량이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워낙에 환율 조건이 좋기 때문에 미국으로 수출을 많이 하면 할수록 이익 조건이 좋아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발맞춰서 미국 시장 비중이 또 늘리고 있는 점,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실적이 지금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좀 관건으로 봐야 되는 부분은 미국 시장에서의 판매가 계속해서 좀 호황을 이어갈 수 있을지, 미국 수출 물량을 더 늘릴 수 있을지, 뭐 이런 부분들이 실적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현대차 영업이익이 4조 2천억 원, 기아가 3조 6,437억 원 정도인데 그러니까 현대차나 기아나 지금 말씀해 주신 잘 나온 이유는 비슷하게 좀 적용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네. 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기아랑 다르게 자동차 판매뿐만 아니라 금융하고 기타 부분도 있는데요. 네. 이번에 좀 특징적으로 보였던 부분은 금융 부분의 실적이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현대차 금융이 이제 현대카드, 현대캐피탈, 그리고 현대캐피탈 아메리카 뭐 이렇게 주요한 세 가지 유닛을 볼 수 있는데 특히 이 중에서 현대캐피탈 아메리카, 미국 쪽에서 이제 할부금융을 지원해주는 유닛이 수익성이 좀 많이 개선되고 있는 점, 그리고 금융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단기의 실적뿐만 아니라 좀 중장기적으로 자산을 쌓아놓은 거에 대해서 발생하는 수익이 들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금융 부분이 많이 좋아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좀 눈에 보였습니다. 네.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기차에서 하이브리드로 좀 뭔가 다각화를 실행을 했고 이게 시장에서 잘 먹혀 들어갔다. 수익성으로도 연결이 된 걸로 보이는데 여러 가지 지금 실적이 잘 나오는데 의미가 전 세계적으로 캐즘이란 말을 우리가 상당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전기차의 수요 부진 속에서 이런 실적이 나왔다는데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하이브리드가 그만큼 좀 수익성이 좋은가 봐요. 네, 맞습니다. 네. 이게 전기차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할인 판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비자들의 호응도가 완성차 메이커들이 기대했던 것보다는 조금 낮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가격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높은 인센티브를 써서
뭐 할인을 해서 판매를 하는 거죠. 수익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이고요. 뭐 뒤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워낙에 지금 할인 판매를 많이 하다 보니까 1분기 대비해서 2분기 때 더 수익성이 떨어지는 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기차 같은 친환경차들이 대세로 올라오면서 오히려 충전에 대한 어떤 불편함도 없고 그리고 주행거리에 대한 어떤 공포감 이런 것도 없는 친환경차로 좀 부각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시장에서의 인기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는 거의 인센티브를 사용하지 않고서도 판매가 가능하고 거기에다가 중고차 가격, 잔존 가치도 훨씬 더 높으면서 소비자들의 어떤 선호도가 많이 올라오고 있는 트렌드입니다. 전기차는 할인을 많이 해서 뭐 수익성 측면에서는 좀 떨어진다 했는데 기아 올해 기록을 보면 전기차가 2분기에 21.8%이 판매량이 증가했거든요. 이것도 상당히 좀 괄목할 만한 숫자가 아닌가 싶어요. 기아가 올해 네. 이제 EV9을 미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출시를 했고요. 그리고 EV3 그 저가형 전기차, 요게 또 국내에서 출시를 했죠. 그래서 전기차 모델을 신규 출시한 효과로 인해서 판매량이 증가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근데 기존에 이제는 기아가 출시했던 EV6라든지 이런 기존 모델들의 판매는 아주 큰 폭으로 늘지는 않았습니다. 현대차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올해 특별한 전기차 신차가 없었는데 판매가 거의 정체 내지는 소폭 감소 이 정도였었거든요. 그래서 기존 모델들의 판매가 유기적으로 증가했다기보다는 신차 효과에 의해서 좀 마지널리 증가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레저용 차량도 좀 효자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 인기가 좋은가 봅니다. 미국 시장에서 지금 RV라고 하죠. 저희가 네. 레크레이셔널 비클이 거의 사상 최대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는데 레저용 차량이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걸까요? SUV나 CUV 뭐 아니면 픽업 트럭 뭐 네. 이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포괄적으로 네. 픽업 트럭은 제하고 이제 SUV랑 CUV를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소위 말하는 이제 스포티지, 산타페, 뭐 카니발 뭐 이런 차종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차량들의 비중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제 70%를 넘어가면서 뭐 이제는 성장률이 둔화되겠지 싶었는데 점점 더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그쪽으로 많이 몰려가면서 계속해서 이제 비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다가 말씀해 주신 환율 환경도 괜찮았고 원자재 환경도 괜찮았고 모든 것들이 좀 실적을 이끌어주게 좀 작용을 했습니다. 북미 시장에서도 판매가 굉장히 늘었고 근데 유럽과 국내 시장을 보면 좀 북미보다는 선전을 못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부분이 좀 약간 안타까운 부분인데 네. 특히 국내 같은 경우는 좀 침체가 굉장히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작년 한 4분기 때부터 국내 시장 판매가 둔화되기 시작을 해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는 뭐 월에 따라서는 두 자릿수 판매 감소세를 나타낼 정도로 좀 시장이 많이 침체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단기간에 좀 턴어라운드가 이루어지기보다는 좀 상당 기간 좀 지속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이제 금리 인하가 된다라든지 좀 이런 외부 환경 조건들이 개선이 돼야지만 내수시장 같은 경우 좀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됩니다. 유럽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해서 회복이 되고 있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유럽 시장은 다른 글로벌 시장 대비해서 코로나 이전 수준은 아직도 좀 많이 회복을 못한 상태고 특히나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고 나서부터는 굉장히 또 침체가 또 많이 심화되는 모습이 나타났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지금 회복이 되고 있는데 다만 그 폭이 아주 강하게 회복되기보다는 점점 점진적으로 이렇게 좀 회복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많이들 궁금해하실 게 그래 그렇게 실적이 잘 나왔다는데 주가는 왜? 이제 이런 부분일 거예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주가가 이제는 안 좋았죠. 네. 주가가 이제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주가가 안 좋았는데 이게 하나는 현대기아차뿐만 아니라 글로벌 완성차들의 주가가 거의 다 안 좋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GM이 첫 번째로 2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 발표가 서프라이즈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당일날 6%가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또 추가로 5% 정도 하락을 해서 뭐 한 2, 3영업일 동안 11% 정도 주가가 하락을 했고요. 포드 같은 경우는 실적 쇼크를 기록을 했는데 그 다음날 마이너스 18%. 이렇게 주가가 폭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기아차뿐만 아니라 뭐 미국 업체들 그리고 일본 도요타나 혼다 같은 경우도 주가가 좀 많이 하락을 했는데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 미국 시장의 비중이 높은 완성차들의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이거를 좀 해석을 해보자고 한다면은 지금 하반기 미국 시장에 대한 좀 불안감이 많이 시장에서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인플레이션도 좀 둔화가 되고 그리고 하반기 금리 인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데 인플레이션이 둔화된다는 건 결국에는 신차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상품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신차 가격이 내려간다는 거고 이런 제품을 판매하는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좀 마이너스 되는 요인이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금리 인하가 이제 목전에 왔다는 것은 그만큼 경기가 또 둔화가 된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미국 시장이 쉽지 않을 수도 있구나라는 거를 좀 지금 전반적으로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피크아웃 이슈가 작년에 의해서 올해도 이제 다시 한번 하반기를 앞두고선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미국 대선 관련 불확실성인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굉장히 지지율이 단기에 급등하는 좀 이런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관세 부과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자동차에 대해서 뭐 모든 자동차뿐만 아니라 모든 상품에 대해서 유니버셜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었고 지난번 집권 때 자동차에 대해서 관세 부과를 굉장히 강하게 또 추진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무역확장법 232조를 발동을 해서 한국 같은 경우에도 FTA를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25%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려고 시도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굉장히 또 주가가 많이 뉴스에 흔들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주가가 지금 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상반기에 상당히 좋았잖아요, 자동차가. 그런데 7월 들어서면, 그러니까 하반기 들어서면서 굉장히 조정을 여러 가지 이유로 받고 있는데 또 실적은 분기 최대 이렇게 네.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어떻게 봐야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여기를 기회로 이 네. 주가 조정을 좀 삼아봐야 되는 건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현대차랑 기아가 최근 한 달 동안 봤었을 때 현대차는 18% 정도 네. 주가가 하락을 했고 기아가 15%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글로벌 완성차들 대비해서도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지금은 좀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타이밍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작년의 경험을 생각을 해보면은 작년에도 비슷하게 이 타이밍 정도의 피크아웃 이슈가 불거졌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실적은 좋았었지만 이 피크아웃 논란에서 벗어나는데 상당한 시간이 좀 필요했던 건 사실입니다. 거기에다가 저희가 또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닥을 잡고 올라서겠지만 굉장히 또 외부 노이즈에 많이 좀 시달리는 이런 단기적인 주가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는 이제 테슬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 봐야 됩니까? 사실 그날 주가가 나오고 실적이 나오고 컨퍼런스 콜. 네. 이 머스크 발언 때문에 상당히 또 주가도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지금 정확하게 어떤 상황이에요? 일단 테슬라가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을 것 네. 같은데 첫 번째는 어닝에 대한 부분. 어닝에 대한 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전기차 판매가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시장에서 굉장히 할인 판매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수요도 지금 물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수익성이 큰 폭으로 개선되기는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다만 이제 정책 시장의 둔화에 대한 부분은 작년 연말부터 뭐 언급이 됐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주가에는 좀 선반영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은 로보택시 서비스 쪽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로보택시 서비스를 좀 봤었을 때 주의해야 되는 부분은 이게 시간이 예상보다 좀 오래 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미국 내에서 실제로 무인 자율주행 테스트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심사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관계 당국의 허가가 필요한데 이 허가 프로세스가 최소 6개월에서 그 이상 걸리는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얼마 전에 일론 머스크가 원래 8월 달에 발표하기로 했었던 프로토타입을 피처를 변경을 해서 10월 달에 공개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피처 변경이 있었다라는 건 결국 뭘 의미하냐면은 지금 완성된 프로토타입이 없다라는 거고 그러면 그 말은 지금 심사 절차를 밟고 있지 않다라는 의미거든요. 네. 그럼 10월 달에 제품이 완료가 되고 그 이후에 심사를 받는다고 생각을 하면은 내년도 상반기까지도 일단은 테스트가 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좀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기대감이 빨리 이제 로보택시 관련된 것들이 이렇게 빨리빨리 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예상보다 좀 지연될 가능성이 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아마 제 생각에는 실적보다도 더 이제 주가 하락에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중국이나 아니면 기타 지역으로 FSD를 확장하려고 하는데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관계 당국의 허가를 받는 프로세스가 필요합니다. 그게 올해 연내 이루어질지 그리고 아니면은 이제 완전 자율주행 테스트 로보택시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얹어야 될지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8월 8일로 예정됐던 이 로보택시 10월 10일로 연기가 됐는데 당초에 이게 연기된다는 얘기가 있을 때 디자인적인 문제다라고 했었는데 그럼 디자인적인 문제다라고 하면 시장에서는 그렇게 큰일이 아닌가 보다 생각을 처음에는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애초에 프로토타입이 지금 없는 상황이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이게 디자인적인 네. 문제라기보다는 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저희가 로보택시를 하기 위해서는 센서를 어떤 식으로 가져갈 건지, 뭐 예를 들어서 FSD처럼 카메라로 이제 갈 건지, 아니면은 다른 센서들을 채용을 할 것인지 아닌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디자인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기술적인 부분하고 연결이 돼 있고, 그리고 그 디자인 변경이 안전 문제하고도 굉장히 직결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소한 변화 때문에 2달 동안의 어떤 딜레이를 줬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아. 굉장히 좀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좀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2달의 시간이 더 필요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변경이 돼버리면은 당연히 이제는 그 관계 당국의 그 허가 절차를 받는 것도 다시 밟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최소한 일단은 지금 절차가 진행 중이지는 않구나. 그리고 절차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10월 이후가 될 테니까 타임라인이 내년도 중순 이후부터 미국 내에서 로보택시 서비스가 된다 하더라도 그때 되겠구나. 이렇게 좀 유추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 이게 미뤄지는. 네. 그런 타임라인을 좀 예측해 볼 수 있고 또 하나 어닝콜에서 이 심화된 전기차 경쟁, 업체 경쟁에 대해서도 머스크가 인정하는 듯한 발언 이런 그러니까 할인에 자기들도 영향을 좀 받았다, 타격을 받았다 인정을 한 거잖아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계속해서 이런 타격은 좀 감수하고 가야 된다. 뭐 이렇게 받아들이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은 그 부분은 올해까지는 좀 어쩔 수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올해까지는 계속해서 지금 현재 실적 흐름이 좀 간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내년도 이유가 문제인데 지금 새로운 모델들 출시를 앞두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테슬라가 사이버 트럭도 출시를 하긴 했었지만 계속해서 좀 램프업 기간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초반이어가지고 물량이 좀 잘 안 나오다 보니까 물량 증가도 안 되고 뭐 차량 판매도 좀 계속 좀 지지부진하고 했었는데 지금 계속해서 가동률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시간이 지나면은 사이버 트럭 물량도 올라갈 것이고 그리고 내년도가 되면은 추가로 조금 더 저가형 모델도 추가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떻게 보면은 다른 좀 전략적인 부분들 그리고 좀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좀 턴어라운드가 이루어질 것 같고요. 올해 연내로 봤었을 때에는 사실은 어떤 큰 움직임이 없을 거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실적 기대감은 높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슈 앞서서도 우리 업체 얘기할 때도 말씀해 주신 미국의 대선 이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무래도 친환경 차에 좀 지원을 축소하고 뭐 이런 쪽으로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거는 테슬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이제 업체들이 좀 주시하고 있는 반대 어떨까요, 영향이? 만약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친환경차 시장에는 상당한 마이너스 타격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조금을 일단 축소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환경 규제도 없애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글로벌 완성차들의 친환경차 투자가 확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확실한 마이너스인데 그러면은 테슬라도 여기에서 피해를 보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시장에서 좀 반대로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죠? 이게 일단은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지지를 그렇죠. 표명을 네. 했기 때문에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됐었을 때 테슬라가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쪽으로 많이들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첫 번째로 굉장히 미국 보호주의적인 정책을 많이 펼치기 때문에 지금의 테슬라가 내려가 있는 즉 50% 미만까지 미국 전체시장 점유율이 내려갔는데 이게 회복이 될 수 있겠다. 과거처럼 굉장히 높은 점유율을 회복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점. 그리고 다른 오토메이커들이 지금 공격적으로 전기차 신차 모델을 출시하는 게 시장 경쟁 심화의 원인인데 그 부분이 제거가 되면은 오히려 가격도 올라가고 테슬라의 프리미엄이 회복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로보택시 관련해서 관계 당국의 협조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안전하고도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테슬라가 거기에서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을 하면서 로보택시 서비스나 인허가를 받는 데 있어서 유리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지금 로보택시 수혜 쪽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다시 이제 국내 시장으로 그럼 넘어와 보면 달러화가 최근에 보면 연일 강세이다가 이 약세냐 좀 돌아서다가 뭐 약간 지금 방향성을 좀 보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우리 환율 측면에서 좀 우호적이던 게 약간은 또 불리해질 수 있다. 이런 측면도 하나의 물음표로 꼽히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부분도 사실은 좀 리스크 요인 중 하나죠.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의 굉장히 높은 실적이 결국에는 환율 때문 아닌가? 도와줬기 때문에. 환율이 네. 너무 좋았기 때문에 실적이 좋은 건데 지금 1,300원 후반대 환율인데 이 환율이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의구심이 존재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환율이 여기서 떨어지게 되면은 그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실적이 좀 마이너스 되는 부분들 이 부분이 좀 너무 커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저도 이 부분은 사실 환율을 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왜냐하면 작년에도 똑같은 우려가 있었지만 사실 오히려 환율은 더 올랐거든요. 그리고 그렇죠. 지금도 예측하는 걸 보면은 달러 강세가 단기간에 끝날 이슈는 아니다라는 의견들이 많기 때문에 환율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지금은 플러스 요인보다는 마이너스 요인이 되는 부분들이 분명 있어 보이긴 하지만 쉽게 달러 강세가 꺾일 것 같지는 않은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중립적으로 그냥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기회 요인 그리고 위험 요인 뭐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살펴봤을 때 우리 업체에 대해서 그리고 테슬라에 대해서 지금 투자 관점으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좀 정리 말씀 부탁드릴게요. 결국에는 네. 만약에 이제는 하반기 때 미국 시장에서의 경기 둔화가 침체 조짐이 좀 나타나고 뭐 금리 인하가 가시화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본다면은 개인적으로는 이젠 결국에는 차세대 성장 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로보택시나 자율주행 서비스 이런 것들이 좀 각광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는 수익성, 그러니까 돈을 잘 버는 게 이제는 상반기 때는 좀 상당히 좀 주가에 도움이 됐다라고 하면은 신성장 동력 쪽에서 이제 찾아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는 차량용 소프트웨어나 아니면 자율주행 솔루션 이런 것들에 좀 테마를 맞춰가지고 하반기 주식시장에 대응을 하시면은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완성차보다는 그 밑단에 그렇죠. 네. 네. 어떤 부분을 좀 봐야 될까요? 부품 중에서도 전자기기 예를 들어서 중에서도. 네. 이제 뭐 국내에서는 이제 현대오토에버 같은 경우가 차량용 소프트웨어 쪽을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현대오토에버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좀 수혜를 볼 수 있고요. 그 외에도 뭐 HL만도 뭐 이런 경우에도 ADAS 쪽하고 그리고 좌회전에 들어가는 뭐 스티어 바이 와이어 이런 제품들을 공급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품사들이 지금까지 좀 소외됐었는데 이제는 좀 부각될 수 있는 환경이 하반기에는 좀 조성이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전략산업분석팀의 이재일 팀장 모시고 현대차, 기아차, 테슬라에 대한 이야기, 자동차 업종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